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문성경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영화적 성취를 이루고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작가와 전문가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마스터 클래스의 주인공으로 한옥희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한옥희 감독은 70년대 보수적인 유신 정권 아래서도 여성 영화인의 활동과 실험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앞장선 개척자입니다. 관객의 의식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저항운동으로서 영화를 만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영화적 실험을 감행한 인물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지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와 함께 한옥희 감독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의 작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김지아입니다. 한옥희 감독은 1948년 출생의 실험영화 감독이자 영화평론가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소형영화 동호회와 영상연구회 활동을 거친 후 여성 실험영화 집단인 카이도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카이도 클럽은 실험영화라는 타이틀을 내건 한국 최초의 영화 집단으로 영화 제작을 비롯하여 70년대 당시 실험영화 페스티벌 개최와 여성의 해방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등 시대를 앞서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결혼과 함께 독일로 건너가 10여 년간 유학생활 후 돌아온 한옥희 감독은 93년 대전 엑스포 정부관 영상 감독으로 70mm 작품인 달리는 한국인 등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표현하는 작업들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영화평론가로서 꾸준히 현역 영화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성 영화인들의 정신적 후원자이자 선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마스터 클래스 겸 이제 감독님의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상영이 될 예정인데요. 감독님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도 전주영화제에 직접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편안하게 인사 말씀 먼저 시작하고 얘기를 나누고 네, 반갑습니다. 전 한옥희 영화 감독입니다. 제가 1970년대 이대를 막 졸업하고 나서 거의 지금 반세기 50년 전에 카이도 클럽 멤버들이랑 만들었던 그 영화를 그중에 4편을 상영한다고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저희 그때 그 당당했던 기세로서는 아마 코로나가 카이드라는 말만 들어도 멀리 뺑소니 칠 만큼 그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에서 감독님의 이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제 원래 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 이전 이제 제가 기사들을 보면 계속 이제 시를 쓰고 싶으셨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영화 안에서도 또 실험 영화 쪽으로 입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 계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문학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이대 이화 교진이 뭐 이런데 편집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화지, 이화문학, 뭐 물리대에서는 노곤 이런 데다가 제가 만든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교수 중에 박두진 시인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저한테 무척 애착을 가지고 시지도 해주셨고, 그래서 주변에서나 모두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면은
문인이나 시인으로 데뷔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츠야마의 그 침묵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벙어리의 사랑, 그 침묵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대적인가. 왜 그 감독이 문학을 버리고 영화의 길로 깊이 뛰어들었던가 하는데 저도 역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문학의 그 기초를 이루는 말이란 것이 거짓된 세계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 침묵의 소리며 몸짓인 그 영상밖에는 없다. 그 간념적인 유희라, 행동하지 않는 그런 지성보다는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런 용기가 그 시대에 더 값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이 이러한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암울한 그 분위기,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저항의 몸짓이었고, 그리고 금단의 철조망, 젊은 사람으로서 자유분방하게 뭐든지 사고하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 당시에 높은 그런 철조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그런 그 처절한 저 나름대로의 그 저항의 그 작업이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카이도 클럽을 결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각 멤버들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화여대 그 시절에 자주 가던 게 이제 이대 문 앞에 그 파리라는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거기 커피 한 잔 마시러 들렀는데 마침 그날 그 젊은이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영상 연구회 발표회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영화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편 그 이익태 씨가 만든 영화 빛이 행방인가요? 이 영화를 봤는데 할 일 없는 그 백수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가정을 쭉 찍은 영화였는데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생각하는 그 서술 구조, 내러티브도 없고 그런데도 무척 제 어떤 그 당시에 제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지 저한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 팀들하고 한번 같이 나도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날 저녁 당장 이제 생맥주를 한 잔 사서 돌리면서 당신들 팀에 나도 좀 껴달라. 그렇게 이제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영상연구회 팀들이랑 같이 워크숍도 하고 작품 만드는데 제가 그 조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소도구를 들고 다닌다든가 무슨 트라이포드를 맨다든가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성 멤버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무시무시하고 이제 기라성 같은 그런 여자가 하나 탁 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말로 하길래 처음엔 좀 겁났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김점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오히려 작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그 이대 시청각교육과 나오고 홍대 대학원을 다닌 김점선이라든가 그 한순애라든가 또 이정희라든가 그 신문방송학과 출신 그런 이제 몇 명의 한 5-6명이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영상 연구에는 연구자가 붙다시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그 멤버들은 동호회 멤버들은 극영화에 데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었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영화는 어떤 그 극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러티브 구조보다 앞서는 어떤 언더그라운드 실험 영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서 이제 점차 작품 같은 거를 거기서 만들다 보면서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됐죠. 이화여대 출신 그 멤버들이 그럼 여성 영화 크룹을 하나 만들자. 근데 이제 이름을 뭘로 붙이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여성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이었지만 이제
제가 이화 교진 이런 걸 내면서 뭐 음원 리본이 뭐니까 사약가 친구들이랑 많이 쳤기 때문에 60년대에 그런 그 여성 해방론자들의 이론도 좀 많이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 음원 리뷰 그러면은 그 가격한 여성으로서 아마존 S를 서양에서는 내세우는데 우리도 동양에 여월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조선일보에 이규태 선생님이 쓴 실크로드를 따라서 거기에 그 징기스칸의 외손녀라고 카이드가 있는데 자기를 능가할 남성이 있으면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여러 번 씨름대회를 했는데 결국 카이드를 능가할 남성이 없었대.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다.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이 여자로서 우리가 나약한 거 이런 거 뭐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뭐 그런 걸로 해서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유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월로서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금단의 그런 철조망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카이두라는 말을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카이두 클럽을 결성을 했죠. 그러면 이 카이두 클럽이 이제 네. 같은 학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얄라점처럼 이제 무슨 대학 동아리 같은 이제 서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이제 영화 교류들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이들이었던 거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성 해방이라든가 이러한 정치적인 금단의 철조망을 갖다 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화들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과격한 영화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일종의 신문 기사들 같은 데에서도 저희 발표회를 앞두고서 이제 많이 났었어요. 이 남성의 반기를 든 여성들끼리 만드는 작품 발표를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영화의 내용, 내러티브 구조를 깨트리는 그런 실험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왜 영화를 틀 필요가 없다. 신세계 옥상 같은 그런 데서 밤하늘에다가 스크린을 걸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관람료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좀 모든 면에서 실험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공연 장소라든가 우리 찍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카이드 실험 발표회 신세계 옥상에서 할 때는 의외로 그 당시에 여름 장마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마비가 심하지는 않지만 저녁 때라도 주렁주렁 내렸는데 그때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우비를 든 그런 관람객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얼마나 많이 신세계 옥상에 무너질 정도로 많이 모여들어서 아주 저희가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제 영화 밧줄을 할 때는 실제 스크린에다가 영화에 등장하는 밧줄을 몇 개 이렇게 걸어놓고도 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사실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영화라든가 그 당시에 영화 그러면은 흥행적이고 오락적인 영화 특히 이제 그 당시 7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호스테스 영화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장호 감독의 이장호 감독이라든가 김호성 감독의 영자의 전생 시대라든가 뭐 이런 그 당시에 유행을 탔었는데 저희들이 만든 영화는 그런 재미난 영화하고는 전혀 반대에 오히려 일반적인 남성 관객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관객들은 저게 뭔 영화냐, 뭐 저따 영화 다 있냐고 어떤 관객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 팜플렛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관람객도 있었고 그 외로 또 이대 출신의 그런 저희 후배들은 와서 또 격려도 하고 언니들 열심히 하세요. 우리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가장 가격했던 전위 예술가들
이런 그 특히 이제 전이하가인 전창수 씨 같은 사람들은 와서 우리랑 술 한잔 하면서 그 당신들 영화를 보니까 그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로 그 잠들어 있는 내 무의식을 갖다가 쫙 긋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그 내 그림 속에서 그러한 오늘 받았던 그런 쇼크를 갖다가 활용해서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극영화 감독 중에서도 몇 분들은 그 오늘 충격을 받았고 내가 극영화 만들 때도 어떤 걸 부분적으로 그런 걸 갖다 활용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관람객들은 하여튼 극영화를 상상하고 왔던 분들은 너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뭔가 사회를 꽉 누르는 그런 분위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길거리 가다가 카레찜 한번 뱉어도 구류를 산다든가 아니면 남자들이 그 머리 길게 하고 장말족이라든가 여자들이 그 미니스커트든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도 경찰이 불러가지고 당장 머리 자르든가 긴 치마 입거나 바지 입거나 해가지고선 이제 불려다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매스컴에서도 우리들이 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그걸 갖다 그날 보고 어떤 그런 걸 갖다 많이 대서특보해 준 데가 많았었어요. 저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탈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비상구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제 시대적 분위기를 보면 그 관객들의 이제 반응이 극과 극인 거는 이제 예상이 좀 말씀을 들으니까 더 예상이 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독님이나 타이드 클럽이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한 배경에는 이제 이 활동들을 지지해준 동료들이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은 그 지금도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뭐 유영복 감독님이라던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태 감독님 네. 그리고 변인식 평론가님 예, 그다음에 예, 예. 이제 또 이어령 전 네, 작가님 네. 이름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과의 좀 인연이나 이제 어떤 이제 또 교류가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예, 그 당시 이원목 감독님은 이제 극영화도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70년대 초반 중반에는 이제 좀 어려우셨기 때문에 문화 영화를 한편으로 하시면서 그 당시에 아마추어 영화인들을 모아서 소형 영화 동호회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주로 이제 그 병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나의 호비 취미 활동으로서 좀 시간 여유고 이거를 또 이제 8mm 영화를 사서 다니면서 이제 취미로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명동거리나 뭐 이런데 아니면 어디 뭐 등산 가거나 그럴 때 뭐 이렇게 찍는 데든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윤목 감독님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손이라는 그런 영화를 실험 영화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그 소형 영화 동호회 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호비로서의 영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유 감독님의 그런 데는 이제 잘 부합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변인식 영화 평론가님도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만든 영화를 보고 유 감독님이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런 영화들이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뭐 뉴욕의 그리니치 뭐 그런 영화제라든가 이란의 슈라즈 영화 같은데 이제 직접 해외 영화제도 많이 다니셨고 안목이 꽤 넓으셨기 때문에 16mm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극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뭐 16mm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물론 빌려도 빌리는 그 사용료도 내야 됐는데 당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16mm 카메라를 갖다가 이걸 활용을 해라. 그 당시에는 그 남산의 정보부 밑에 있는 그 드라마 센터 있고 드라마 센터 바로 밑에가 이제 한양 녹음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유연목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거기를 마치 그냥 뭐
벌집이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면서 거기서 16mm 카메라를 들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바로 명동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기관총처럼 들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특별한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찍을 수가 있었고, 영화인들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나중에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카이드 만들 때는 박일종 감독님이 UCLA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지만 이제 우리가 카이드 활동 발표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이제 뭔가 이제 그 실험 영화다 이런 영화 한다니까는 굉장히 그 하면서 이제 그 양반은 아무래도 극영화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상 시대니 이런 거를 결성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극영화에서도 이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 하는데 저도 이제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맨 처음에 그 매스메디아에 그런데 뭐 하는데 저 도와드리고 그 뭐 팜플렛이든가 포스터나 이런 거 뭐 스폰서 같은 것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실험 영화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없었고, 극장 말고 저기 그 시내 그 번화가에는 그 누벨바그 영화를 하는 그 불란서 문화원이 있었고요. 경복궁 옆에 불란서 문화원이 있었고, 또 그 미공보원이 바로 또 시청 근처에 있었고, 또 주한 독일 문화원이 저 남산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젊은이들도 많이 봤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그런 영화들을 직접 보면서 배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저는 엑스페리멘탈 필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의 실험 영화를 갖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그리고 주한 독일 문화원은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 단편 영화 만드는 그런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 2번인가 하여튼 그쪽 독일 문화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 독일에서 만드는 그 엑스페리멘탈 필름 메이커들하고 많이 같이 모여서 그 영화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실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77A에 대한 작품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보기 드문 간혹 이제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프랑스 작품에서 보여지한 굉장히 자기 반영성이 강한 이제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감독님께서 이제 또 직접 크레딧 나오기 전에 직접 등장도 하시잖아요. 예. 네. 그 부제 77A를 제작하시게 된 배경과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사실 그 군사정부 아래에서 그 유신 정권이라는 그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억눌린 분위기에서 지금 코로나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코와 입에 마스크를 썼지만 사실 그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받는 것이 그 젊은이들한테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진짜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눈과 입과 귀에다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꽉 그 사회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거리 지나다가 함부로 뭐 가래침을 뱉어도 고리를 살고 뭐 장발족이라든가 그 미니 스카트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이 자유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마저도 다 카트를 당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뭐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고 보다 이거를 갖다 한 번에 실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77A인데 거기서는 영화 그 만드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검열에 의해서 모든 걸 카트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카트를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카트를 보면서 이제 만족해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자기 자신, 이제 제가 이제 나타나가지고서 그거마저도 카트 하면서 이제 잘라버린다는,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단 하나의 카트마저도 자아 검열에 걸려가지고선 카트 당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암흑의 어떤 그런 단절과 좌절과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극적으로 표현해 보자.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서 또 다시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들을 다 찍죠. 이러한 것이 마치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무한 반복의 어떤 이런 카트 당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을 갖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심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음악하는 강석희 저희 이제 박간 양반이 이제 거기다가 그 양반이 독일에서 막 전자음악을 하고 왔었는데 이런 한국에서 이렇게 전위적인 그런 작품을 하는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자음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아주 첨단의 그런 전위적인 그런 작품으로 모든 아마 관객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 발표가 된 것이 김수근 씨가 만드는 공간 사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간 개관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이 작품을 10분도 안 되는 짧은 거지만 이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용하는 홍신자 씨라든가 정창진 씨 그런 사람이 백란중 씨 작품을 갖다가 강석희한테 줘가지고선 그것이 피아노 위에서 벌거벗은 두 남녀가 서로 이제 건반을 치는데 이제 물론 밑에만 저가고 위는 다 이렇게 가린 거죠. 그것이 이제 국립극장에서 했고 황병기 씨가 전위적인 어떤 그런 영상에 맞춰서 황병기 씨도 그걸 했고 그러니까는 모든 한국의 전통음악이라든가 전통무용 이런 것과 최첨단의 현대 음악과 예술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하모니를 이룬 그러한 공간이 바로 그 당시에 김수근 씨가 만든 공간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데서 이제 발표회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김수근 씨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70년대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전예술을 하게 된 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카이드 클럽 작품들이 참 재밌는 거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그 실험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작품들이 똑같은 형식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초현실적인 작품이라던가 다큐멘터리라던가 다 하나하나가 이제 각기 다른 이제 실험들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몇 작품 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밧줄이라는 이제 모티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작품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영상 시대부터 만든 것이 이제 구멍이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조금 엑스페리멘털보다는 어떤 일종의 기승전결 같은 극적인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맨홀에 빠져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했는데 탈출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실을 보고서 이제 자기 공상 속에서 이제 막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반정부적인 삐라를 뿌리고 어떤 한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춤추는 그런
그런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고 그러다가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나의 단두대의 그 밧줄이 돼가지고서는 결국은 완전히 그 한 해의 극치의 순간에 그 단두대의 그 밧줄에다가 목을 매는데 목을 매는 순간에 사실은 그 어떤 그 달빛을 따라가지고선 진짜 아주 환상의 세계로 싹 넘어가고 그 환상의 극치 속에서 엑스타지 속에서 다시 맨홀로 깊은 그 절망의 어떤 맨홀 동굴 속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구멍이었고 그때도 이제 밧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 밧줄은 제가 그 다음에 만든 이제 밧줄이라든가 증복에서 이 밧줄이 어떤 그런 내러티브 구조나 기승전결보다는 밧줄 자체를 갖다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중요한 매체로서 주인공으로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의 그 밧줄의 전신이죠. 태어나서 쭉 어떤 그 인간의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을 속박하는 거 밧줄로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제 그 일상 속에 이제 그런 것들하고 밧줄하고 항상 얽혀서 막 돌아가다가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사형수의 그 마지막 그 단두대의 그 밧줄 같은 걸로 해서 결국 우리가 그 밧줄에 다시 목을 메고 어떤 그 죽음의 세계로 가고 그 세계에서 또 기다리다가 또 다시 그 어머니의 탯줄을 타고 다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다든가 어떤 이러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밧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한테 그 구원도 주고 또 절망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밧줄이 아닌가.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로서 그 밧줄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70년대에 카이트 클럽이 이제 한참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각자 이제 개별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감독님께서는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 가시면서 잠깐 이제 작업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제 돌아오시면서 또 영상 작업들을 또 이어나가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좀 한 3작품 정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가장 중요한 게 93년 대전 엑스포에서 그 70mm 기록 영화 달리는 한국인을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한용운 시인의 이제 님의 침묵을 이제 그 시내 포엠, 이제 영상 시로 이제 또 만드신 이제 작업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에 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작한 그 격동의 시대를 뛰어넘는 반란의 기록들, 7, 80년대 한국 독립영화사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또 연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3작품에 대해서 달리는 한국인은 그 당시에 대전 엑스포의 그 70mm 영상이라고 그러면은 그 카메라도 틀려요. 카메라도 굉장히 큰 카메라에다가 또 영상 자체가 IMAX 영상으로 굉장히 큰 스크린에다가 하는 거였는데 마침 그게 그 당시에 아마 이호령 문화부 장관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니 심사니 하는데 저한테 그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이호령 장관님이 주셨어요. 황용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등을 했으니까 이 황용조가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1등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 사이사이다 한국의 5천년 역사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제작비도 엄청났지만, 한국의 5천년 역사를 담으려면은 사실은 백두산에서부터, 그 당군 신화부터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백두산 간다는 거는 불가능했고 그래가지고 대신은 이제 설악산에 그 서울예술단의 그 수백 명을 끌고 가서 거기서 그 단군 신화를 그걸 무용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국속 씨가 이제 지휘 아래 그 예술단들이 무용하는 걸 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에는 그 창하는 박동진 씨를 데리고 거기를 올라가서 크게 5,000년 역사의 그런 것을 이제 또 창으로 하게끔 했고, 그리고 또 물론 그 설악산, 지리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리비아의 그 한국의 대수로 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한국의 발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적으로 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활약하는 한국인을 담아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황영조와 함께 달리면서 한국의 1등이다.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물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트럭에 달리는 걸 갖다 저희가 직접 가서 찍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그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단편적으로 스케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제가 그거보다 일찍 만들어온 것이 이제 처음에 영상 만해 한영운의 님의 침묵을 저도 좋아했고, 그때 문화부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님인데, 님의 이미지가 하면 물론 한영운은 잃어버린 조국을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님으로 봤지만은, 그것이 실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서로 부부지간에 이제 서로 와이프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런 님일 수도 있고, 그 첫사랑의 님일 수도 있고, 또 예술가로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예술 작품이 그런 것이 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그런 님에 맞는 것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게끔, 그 당시 현대무용하는 이정희 씨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현대무용의 그런 뭐 실제로 님의 침묵의 어떤 그 죽음의 그런 대목에서는 간을 들고 그 몇 사람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기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봐도 그런가 하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4.19 묘지탑을 지나서 이순신을 지나가지고선 이렇게 막 강화문 사거리를 이렇게 쭉 오는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님의 침묵이 오늘날에도 이런 님의 침묵이 그 필요한 그러한 살아있는 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때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영상음방 대상을 받고, 이제 제가 또 그걸로 님의 침묵으로 감독상도 받고,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또, 격동의 시대를 뛰어넘은 반란의 기록들은 사실은 이게 70년대, 80년대 독립영화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연출도 하고, 제가 또 직접 출연해가지고서 이제 인터뷰도 나오는데, 그 70년대에 그 영상연구회라든가 저희 카이드 클럽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그 영상 시대라든가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80년대에 그 작은 영화로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격변하는 시대에 그런 독립 영화들이 극장에서 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런 단편 영화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사회 변동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쭉 인터뷰라든가 그 당시 영화라든가 뭐 이런 카트를 보여주면서 했던 것이 바로 격동의 시대를 뛰어넘은 반란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작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험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이제 작업들인데요. 그 감독님께서 특히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하실 때 영향을 받았던 예술가나 이렇게 감독이 있으실까요? 아네스 바레다 같은 사람은 이제 영화야말로 가장 여성적인 매체 미디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아마 그걸 독일에서 봤을 거예요. 바로 독일의 그 샹탈 아커만이라는 그런 여성 감독이 만든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일반 영화 같이 그 내러티브 구조, 처음과 중간과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막 배제하고, 거의 대화도 없고
거의 그 어떤 침묵 속에서 어떤 그 한 여자인데 그 40대 그 가부예요. 그 외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일가를 보여주는데 거의 대화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그 극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성이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창살 같은 그런 일상의 그런 공간과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극적인 그런 한 남자를 만나서 어떤 그 처음으로 자기 어떤 그런 황홀한 그런 순간을 맞는 순간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고 이것이 극적인 어떤 비극으로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건데 이 샹탈 아커먼의 그게 장띨만인가 하는 영화였는데 이 사람 영화들이 몇 편이 이제 그런 극영화지만도 가장 어떤 그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여성주의 영화면 어떤 저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가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충격을 줄 수 있고 가장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그 저의 어떤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여성 감독입니다. 그 작년 8월에 얼마 안 됐는데 그 돌아가신 고 강석희 작곡가님이십니다. 그 강석희 작곡가님은 한국 최초의 전자음악가로서 또 시대를 앞서간 이제 또 음악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그 진취적인 이제 예술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분이 작품에서 아니면 이제 또 인생 동반자로서 어떤 서로의 의지가 있으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60년대부터 전자음악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자음악을 했고 또 그 당시 69년도인가요? 일본의 엑스포 때 처음으로 그 에밀레 종 그 소리를 갖다가 평화의 종소리 해가지고 제대로 녹음해서 그것을 들려줌으로써 1000년 만에 되찾은 평화의 종소리 그래가지고 오사카 엑스포 때 틀었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는 윤희산 선생님 제자로 이제 태우라고 그 베를린 공대에 가서 이제 전자음악도 전공하고 이제 브라하니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현대음악 하는 분들 만나서 이제 하고 그리고 그 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양반이 한동안은 이제 독신자 아파트에서 남가제동에 있는 조그만 독신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어느 날 제가 아는 그 선배 언니 그 서울신문에 있는 이세기 씨 이제 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온 어떤 남자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 전예예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고 불평을 하는데 한번 좀 네가 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좋다 뭐 커피 한 잔이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에도 힘들게 서울대에서도 정식 교수로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서 이제 시간 강사로 이랬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쫄쫄 굶고 뭐 그래서 참 그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내가 하다못해 라면 박스라도 좀 사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친구가 됐고 서로 같이 예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많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그걸 보여줬더니 거기다 자기가 음악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제 77A 그거였고 그게 이제 사실은 76년도부터 제가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이 이제 77년도에 그 만나고 나서 음악을 넣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이제 거기 김용태 씨라고 이제 시인이면서도 그 양반도 이제 문인이나 이런데 학교나 이런 데서 안 받아줘 가지고서 이제 은행원으로서 다녔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그 양반도 이제 독신자 아파트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같이들 이제 만나서 그런 그 문학과 뭐 영화와 음악과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결혼식이라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 대신 저희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 스님이 한 분 다솔사에 계셨는데 거기가 다솔사라는 게 워낙 만해 한용운 씨가 어려울 때 거기 와서 시도 쓰시고 그랬다는 그런 전주에서 조금 들어가면 있는 거기 가가지고서는 저희가 그 대신 이제 부처님 앞에 물 떠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발표한 것이 이제 공간 사랑에서 김수근 씨가 이제 공간 사랑방을 이제 개최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의 밤 해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병기 씨라든가 뭐 홍신자 씨 여러 사람들 하는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엑스페리멘탈 필름에다가 강석희 씨가 이제 음악을 넣어가지고서 한 것이 그것이 일종의 결혼 발표회가 된 거죠. 경제적으로는 저도 기대를 많이 안 했지만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화 만드는 것보다 이제 독일에서 와서는 이제 글 쓰고 영화 평론가로서 그런 활동을 좀 원활하게 했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또 주력도 했고 그러다 이제 새로운 예술의 해에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뭐 통영대교에서 이벤트 음악적인 이벤트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촬영팀을 끌고 가서 그때 이제 촬영을 하든가 그리고 이 양반이 계속해서 ISCM 음악제를 물론 이제 주한 독일 문화원 같은 데 후원도 받았지만 어떤 본인이 그것을 뭐 스폰서를 못 받으면 자비로든가 해가지고선 거의 나중에 이제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십 년을 계속해서 강석기와 함께하는 음악제를 갖다 수십 년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의 목표는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을 세계 무대에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자기 돈을 내가면서 세계 음악제를 다니면서 뭐 폴란드 바르샤와니 무슨 미국 뭐 카네기 홀이니 뭐 영국 프랑스 뭐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러시아까지 가서 쭉 하면서 한국의 물론 본인의 음악도 했지만 한국의 젊은 제자들의 음악 같은 거를 알리는 데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은숙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살아있는 현대 음악가 중에서는 세계 5번째 중에 꼴리는 진은숙도 이제 가장 또 애제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은숙도 키웠고 이번에도 뭐 통영에서 강석희 추모의 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고 또 8월 달에는 일주기 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크게 일주기 때 하고 이 양반을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 스페이스를 갖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조그맣게 악보 전시회라든가 또 특히 이 양반이 88 서울 올림픽 때 성화 음악을 했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전자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전자음악에 뭐 활 쏘는 소리니 뭐 여자 무용수들의 뭐 이런 거니 뭐 하여튼 그런 것을 처음으로 넣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올림픽 사상 하던 전자음악을 처음으로 성화음악과 접목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한국의 88 올림픽이 그만큼 더 세계적으로
크게 문화예술이 진짜 발달한 그거 서울 올림픽을 보니까 저 정도로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지만 생활인으로서는 저도 그렇지만 생활인으로서는 참 힘들게 해왔고 그래서 하여튼 그 양반의 그 음악 활동, 그 음악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하여튼 그 영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물심양용으로 도왔고 강석희와 그 강 클라스의 제자들이 그 현대음악관이 몇 군데에서 좀 해가지고 이 양반이 가지고 있던 악보라든가 그 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 악기들, 각국의 악기들 또 각국의 그 이름 없지만 그런 화가들의 작품들 이런 거를 모으는 게 영번이 취미였어요.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에 저 잘 자리는 조그맣게 없고 방 한 3군데에 다 이 양반 그 유물로 꽉 차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짤막하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 팔순 잔치 때 음대 제자들이랑 함께 해주려 했지만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도 이제 제대로 하나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또 전주 영화제하고는 저하고 또 특별히 또 제가 독일에서 그 베를린 영화제만 한 거의 10여 년 동안 취재하다가 와가지고서는 한국에는 이런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가 없다.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려면은 우선적으로 이런 국제 영화제를 해서 국제적인 그 영화인들이 와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환해야만 된다. 그래가지고서 부산 영화제인가 전주 영화제도 아마 오실 거예요. 토니 레이언 씨라고 그 유명한 영화 평론가 있고 아주 한국 통인데 그 양반을 맨 처음에 제가 자비로 한국으로 우선 오면은 한국의 영화, 특히 젊은이들 영화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꼭 한국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마 강주의 그 독립 영화로서 그 강주 항쟁인가 다뤘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베를린이 왔을 때 제가 소개를 해줘가지고서는 이 양반 토니 레인스를 불러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하여튼 계속해서 아주 한국 영화 팬으로서 요즘은 뭐 하여튼 저보다도 더 영화제에서 단골 팬으로서 열렬히 환영을 받는데요. 하여튼 전주 영화제는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은 여기서 만난 외국 영화인들도 있었고 뭐 그럼 하여튼 영화 평론가 국제 비평가 연맹 회장할 때 외국의 영화 평론하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여기 유명한 콩나물집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게 한국에서 제일 가는 한국 음식이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일종의 한국 영화를 갖다가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조그맣지만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조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전주영화제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카이도 클럽의 작품들이 여러 영화제들에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카이도 클럽이 관심을 주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님은 생각하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이도 클럽은 여성들이 주도했던 일종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문화 운동의 시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좀 가격하고 금단의 철조망 남성들이 그 당시에 거의 독점하고 있던 그런 영화계라든가 뭐 이런 문화예술계를 갖다 허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벌인 실험영화 운동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시발점으로서 자유라든가 그런 반체제 이런 반 독재 이런 것을 저항하는 80년대 영화 운동이었지만 아마 오늘날에도
어떤 시대가 변해도 이런 카이드의 그 저항 정신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감하고 오늘날 보면 또 어딘가 지구 한복판에서 어떤 지금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무모하게 희생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시지프스의 신화같이 역사가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들이 만든 50여 년 전에 반세기 전의 영화지만 또 오늘날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롭게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날의 젊은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해준 전주영화제 여러분들과 또 우리 김지아 연구원은 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몇 군데 중요한 영화제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심심한 사이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카이드 클럽처럼 실험 영화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젊은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술가라는 거는 항상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암만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에도 그것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것이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고요. 카메라 렌즈는 위선의 탈을 쓰지 않은 그런 정직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고 거기에 포착되는 그런 대상들은 위선이라든가 그런 가면의 탈을 벗어버린 그런 순수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진짜 비틀거더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도전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감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이 비상을 해야 되고 높이 비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깊이 추락할 수 있는 깊은 동굴 속으로 더 추락할수록 더 역설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동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받침대로 해서 더 높이 비상하고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화 예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개척자 정신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